네, 이번 시간에는 간지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는 모두 간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천간 10개, 그 다음에 지지 12개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 8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간지, 사주팔자를 이루고 있는 간지, 갑자, 을축, 백인정, 묘무진, 기사, 경호신, 미임신, 계유하는 이 간지는 언제 때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우선 이제 문헌 자료부터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기원전 8937년 방고 한시 때부터 문자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한단곡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각골문보다도 약 5000년 이전에 문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고한시 이후 천황시의 동생인 지갱, 기원전 8364년에 지갱에 의해서 대자연의 기에 대하여 간지법을 제정하여 천황시에 의해 정식으로 국법으로 공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한치윤이 쓴 해동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뭔가 유물이나 유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제 인정받으려면은 언제고 그러한 유적이나 유물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쪽입니다. 역대 신선동화명 한단곡이 내용입니다. 제1권 제1절 태극 판화 생오노 삼재 이빨 육정민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가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행계고 12지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술에 대해서 풍부한 해설이 나오는데 간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838년 전으로 BC 8364년 지갱이라는 도통자께서 천문을 열어 창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간지 최초는 그냥 역사적으로는 8000 BC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836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838년 전에 처음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유적이나 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유적이나 유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유물이 나오냐 하면은 유적과 유물이 나와 있는 것이 상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상나라 때는 확실하게 간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자, 각 골문에 보면은 이러한 문자를 새겨놨거든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을사복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맨 앞쪽에 보시면은 을사복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을사복 그런데 이게 이제 점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강은 굳세다 굳셀 강자죠. 그죠? 강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눈으로 따른다 하는 답자입니다. 그래서 감답작 작자는 제비 참새 뭐 이런 참새 작자인데 강답작 벌강이라 벌한다 강을 벌한다. 그래서 이거는 장화자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해석하면은 을사일에 점을 칩니다. 그래서 기족인 강과 자기 강방을 강족이 되겠습니다. 강족이 되겠는데 강족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벌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을사일에 점을 치는데 기족인 강과 자기 강족을 치려고 하는데 재앙이 없겠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각골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정문, 요거는 찾을 심자입니다. 왕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강족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조사 우자니까 그죠? 그래서 정문의 문에서 심제 제사를 올릴 때 상왕의 강족 노예를 희생으로 쓸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면은 또 무자일의 점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자란 말을 분명히 쓰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육식갑자 간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빈, 그 다음에 정유, 금석, 용, 300강, 우, 정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일에 이제 점친다 이 말입니다. 정인, 빈이 점괘를 묻는데 오늘 밤 강족 노예 300명을 희생으로 써서 선왕 정의 제사를 지낼까요? 라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족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강족이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대단히 좀 강했던 민족인데 워낙이 우리 그 동이족들이 강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동이족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수난을 막 당합니다. 이 강족의 역사를 보면 한나라 때는 강족이 대단했습니다. 한나라가 강족과 흉노족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고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이족의 용맹 앞에는 넥을 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자, 제가 아래쪽에 보면 출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 이렇게 김준연 선생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니고 연자인데 김준연입니다. 김준연 선생이 쓴 고금횡단 한자 여행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연입니다. 연.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내용입니다. 순환의 민족, 강족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강족이 있다. 전체 인구는 30만 명 정도이며 주로 스촨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천입니다. 사천 짜장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대지진이 일어났던 수찬 그럽니다. 수촨이 바로 사천입니다. 스촨성 강족 자치주에 산다. 이들의 조상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 산시성 북부에서 주로 양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 양이란 글자가 있죠. 요게 우리 강족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각골문에는 강족이 자신들의 토템 대상인 양의 뿔을 머리에 쓰고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강족 중 남자는 이렇게 강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붙는데요. 남자는 뭘 붙이냐면은 강 플러스 사람인 자를 붙였다. 그래서 강으로 쓰고 여자는 이 강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붙이냐면은 이렇게 계집여자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강씨 같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의 사이가 형성되면서 강씨가 출현했고 이들 중 일부가 후에 준하로 흘러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준연 선생이 쓴 고금횡단 한자 여행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쭉 읽어드리면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요. 상나라는 사람을 제물로 제사 지내기 좋아했다. 한 번의 제사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노예들이 몸이 잘리거나 산채로 매장당했다. 현재까지 은하에서 발견된
제사 구덩이 안에 묻힌 사람의 총수는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강족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족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로 씁니다.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잠깐 소개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백성민자는 한마디로 노예란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이란 말을 이렇게 그냥 써서는 안 됩니다. 백성민자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쇠꼬쟁이를 하나 꽂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강족들을 잡아다가 눈을 이렇게 찔러서 한쪽 눈을 전부 애꾸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꾸로 이렇게 만들면은 전투력이 상실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노동력도 실제로 따지면은 건강한 상태보다 한쪽 눈을 잃게 되면 한 25%가량을 잃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항하지 마라. 그리고 표시도 딱 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목자에 이렇게 꼬챙이를 찔러놨는데 이 글자가 이제 변형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백성민자. 그래서 백성민이라는 뜻의 어원은 노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 그건 너무 좋게 쓸 이유는 아닙니다. 백성은 바로 백성민자는 노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상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동이족이 만든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유적, 각골문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을사라든지 무자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육식갑자를 쓰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니까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상나라 이전에, 그럼 상나라 이전에 있던 나라로 따지면 이제 하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간지를 벌써 쓰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라의 유적과 유물은 지금 현재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상나라에서 간지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어느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언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허라는 말은 은대가 폐허가 되었다. 은대라고 많이 배우셨죠? 사실은 은나라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은이라는 나라는 없고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사실은 은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은나라는 말은 은대 폐허의 준말이다. 즉 은나라가 주나라한테, 주나라는 신하의 국가입니다. 신하의 나라. 우리가 예를 들면 상나라가 황제가 앉아 있다면은 주나라는 신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나라가 역모를 한 거죠.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의 나라, 주인의 나라인 상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쿠데타로 무너뜨려서 만든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나라한테 멸망을 해서 왕도가 이렇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 분명히 상나라는 동이족이 만들었다 그랬고, 그죠? 동이족은 또 우리의 결의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의의 조상으로 알려진 동이족이 멸망했다는 뜻으로 우리 결의에 있어서 치욕적인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나라라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나라라고 해야 합니다. 은은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상인은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쓰고 있는 이 은어라는 말은 은나라는 물론 없었겠지만은 중국인들이 봤을 때 동이족을 멸하고
그래서 완전히 표를 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한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은이라고 한 것은 나라가 아니고 한마디로 은의 마지막 수도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규모로 따지면 주나라와 같거든요. 거의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렇게 조그마한 수도 하나를 점령해서 주나라를 크게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은이라고 이렇게 격화시켜서 지금까지 알리고 교육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마천의 사기에 상나라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공자도 동이족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자님은 아버지는 이제 동이족이고 어머님이 한족 이렇게 됐는데 철저하게 한족으로 사신 분이죠. 노나라에서 태어났다 살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위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동이족이 이렇게 상나라를 만들고요. 상나라를 만드는데 신하의 국가인 주나라가 한마디로 영목 쿠데타를 해서 상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나서 이 상나라는 점치는 나라고 또 제사 지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냥 허락해준 어떠한 땅, 그것이 바로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아버지는 송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친의 고향이나 나라를 따라서 뭐 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공자님도 사실은 송나라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송이라는 데가 5대 말 다음에 만들어진 960년도에서 1279년까지 있던 그런 송나라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상나라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주나라가 이 자그마한 상나라에서 제사 지내면서 살아라고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라의 후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라의 후손들은 기나라에 살게끔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게 송나라에 살던 공자의 부모가 노나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공자님이 노나라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상나라를 만들어진 성 탕왕은 이름이 이 성자라는 것은 굉장히 높인 말입니다. 탕왕은 이름이 천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천간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라를 벌하고 만든 상나라의 최초의 황제가 이름이 천간을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교롭게도 상나라의 모든 왕들이 가벌병정 무기경식 임계에서 천간 이름들을 다 썼습니다. 그렇게 볼 때 취지까지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천간을 분명히 쓰고 있다. 천간은 하늘이란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천간은 확실하게 하나라 때부터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지지 역시 천간만 이렇게 둥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지의 기원을 따지면은 앞전에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기원전 8364년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838년 전에 지갱이라는 사람이 천문을 열어서 상한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금 드린 말씀은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언젠고
유적이 나타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질 것으로 또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지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간지는 언제부터 쓰여졌는가 하는 거, 간지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평명리학이라는 이 원리가 언제쯤 만들어져서 언제 거의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